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리딩 클래스 벨라루스 발표를 맡은 사조 김건영입니다. 사조는 조장저를 포함하여 김이영, 이주환, 홍유선 학우가 함께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벨라루스라는 나라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발표는 벨라루스의 소개, 여행, 역사 및 발전 과정, 독립 이후의 벨라루스, 민족의 정체성과 정치 성향,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폭발 사고, 그리고 마무리 및 Q&A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벨라루스의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벨라루스 공화국으로 민스크를 수도로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쪽으로는 폴란드, 북동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북서쪽으로는 리투아니아, 북쪽으로는 라트비아와 인접한 내륙국입니다. 면적은 약 20만 7천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면적과 유사하며 약 9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6개의 주와 수도인 민스크 특별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폐는 벨라루스 루블을 사용하며 달러와 비교하자면 2020년 기준 1벨라루스 루블은 0.38달러입니다. 벨라루스의 공식 언어는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러시아어가 주로 사용되며 심지어 공적인 자료에서도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최근 친서방, 탈러시아주의가 조금씩 확산되며 벨라루스어를 사용하려는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벨라루스 대사관에서는 러시아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나라가 여러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벨라루스 인구 중 약 40%가 무종교이며 종교인 중에서는 80% 이상이 벨라루스 정교회를 믿는다고 합니다. 벨라루스의 경제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기후가 한랭하고 토양이 척박하여 농업에는 맞지 않으나 호밀, 보리, 감자 등의 재배와 축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대신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해온 덕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서히 발전한 공업 부분에서 트랙터, 농기계, 자동차 등의 기계공업과 냉장고, TV, 컴퓨터 등의 전자산업, 석유화학공업과 섬유공업 등이 발달한 우수한 공업 국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 게임인 월드 오브 탱크로 유명한 워게이밍 회사가 벨라루스의 기업입니다. 또 벨라루스는 동유럽 평원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국토가 낮고 평탄하며 가장 높은 산인 제르잔스카야 산이 불과 350m라고 합니다. 벨라루스에는 특히 녹지대와 국립공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동유럽의 폐라고 불리는 유럽 최대 혼합 원시림인 벨로베스카야 숲이 가장 유명합니다. 또 벨라루스에서 벨라라는 것은 흰색을 뜻하며 루스는 말 그대로 러시아를 뜻합니다.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 벨라루스는 백의 러시아라고 불립니다. 주민들도 흰색을 즐겨 입는 걸로 유명한데 심지어 벨라루스인들은 흰색 피부와 회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속 음악과 클래식의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벨라루스로의 여행입니다. 현재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교전 상황 격화 등으로 벨라루스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한 상태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4단계, 즉 여행 금지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등을 거치며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어 문화유산이 양적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나라 자체에서도 관광 산업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 관광 인프라가 부실하며 홍보 또한 잘 되어 있지 않아 벨라루스로 관광하는 한국인은 매우 드뭅니다. 또 비교적 늦은 2017년 1월부터 한국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및 체류를 하려면 반드시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
항공편으로 입국 및 출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공편으로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로 이동하려면 벨라루스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지만 다른 타 나라에서 벨라루스로 들어오는 것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에는 육로를 통한 출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두 나라 간의 육로로 출입국은 자유로운 편이지만 두 나라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국경을 넘는 것이 발각되면 불법 체류자로 몰려 강제 추방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항공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사항들은 벨라루스 내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벨라루스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고 여행을 즐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벨라루스의 역사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벨라루스는 9에서 10세기에 키예프 르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3세기의 몽골족의 침입으로 인해 키예프 르시는 쇠락하였고 벨라루스는 리투아니아 대공국에 병합되었습니다. 1569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간의 루블린 합병 이후 벨라루스는 폴란드에게 지배당하였습니다. 1795년 독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사이에 진행된 폴란드 3차 분할로 벨라루스는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었습니다. 1918년 독일과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을 휴전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한 후 독일군의 점령 하에 벨라루스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패배로 독일군이 철군한 이후 러시아 적군이 진주하면서 소비에트 정권이 창설되어 1919년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습니다. 1922년 12월 30일에는 소련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벨라루스의 서부 지역은 폴란드에 할양하였습니다. 1939년 9월에는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벨라루스는 서부 지역을 양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1941년에는 독일군이 점령을 하였고 1944년 소련이 벨라루스 전역을 탈환하였습니다. 이때 약 3년간 200만 명 이상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산업시설의 80% 이상이 파괴되는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1990년 7월에는 의회가 국가주권을 선언하였습니다. 3월 벨라루스 최고 소비에트 선거 결과 독립파가 10%에 불과한 의석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벨라루스인들의 독립 열망이 높아져감에 따라 7월 27일에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주권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1991년 8월에는 독립을 선포하면서 국명도 벨라루스 공화국으로 개칭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연도에 따라 변화된 국기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1951년부터 1991년까지, 이게 1995년까지, 이것은 2012년까지, 이게 지금 현재의 벨라루스 국기라고 합니다. 독립 이후의 벨라루스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벨라루스는 15개의 탈소비에트 국가 중에 가장 독특한 형태의 민족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가 형성 과정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서방 세계의 지원을 확보해 신생 주권국 벨라루스의 진정한 독립성과 안전 보장 확립,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유럽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도부가 중립국 벨라루스 건설 방안에 대한 서방 세계의 무관심과 냉대, 자국의 현실적 역량 부족을 인식함에 따라 친유럽 정책은 자동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루카셴코 집권 이후 친러시아 정책은 벨라루스 국가 전략의 핵심 기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증진과 시장 경제로의 체제 이행을 완강하게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벨라루스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벨라루스는 다른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과는 달리 민족 정체성의 수준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 이후 벨라루스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도 민족주의적 국가 발전보다 오히려 소비에트 체제의 유산을 계승한 친러시아 정책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더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 한층 더 본격화된 스탈린 정권의 강압적 러시아화 정책은 벨라루스 주민의 민족 정체성을 사실상 백지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식인의 본산이던 벨라루스 과학 아카데미 소속 32명의 회원을 체포해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작가 동맹 회원의 대략 절반을 숙청하는 등 스탈린의 정치적 테러 희생자 대다수가 지식인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19세기 벨라루스 지역은 산업화와 도시화 수준, 도시 인구나 식자층의 비율 등이 상당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제정 러시아 정부는 벨라루스 주민에게 자신의 고유한 종교 선택과 언어 사용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고, 벨라루스 지역에서 독립적 시민사회의 성장을 엄격하게 차단하였다고 합니다. 독립 이후 최초로 치러진 1994년 7월 대선에서는 친러 성향의 반부패 위원장 루카셴코가 벨라루스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집권 초반부터 서구가 지원하는 시장 경제로의 급진적 전환에 명백한 거부감을 드러냈고 1996년 11월의 첫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때 주목할 점은 이 개헌안에 러시아와의 공용어 지위로의 격상, 러시아와의 경제 통합 등 친러주의적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집권 초반 잠시 외교적으로 중립을 취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지만 루카셴코의 정책 노선은 1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친소 내지 친러 성향으로 선회했던 것입니다. 이후 2000년대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양국 간 국가 통합을 본격화하는 등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편향된 대외 정책 노선을 표방하였습니다. 벨라루스는 소련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국가가 된 14개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와 가장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구소련 국가들을 포괄하기 위해 만든 기구,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와 유라시아 경제연합 모두에 벨라루스가 회원국이라는 사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6년 4월 2일 모스크바에서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와 러시아 대통령 예엘친은 벨라루스와 러시아 공동체 구성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두 나라가 국가 안전 보장, 국경 수비, 범죄와의 전쟁에 있어 협조할 것, 군사적 건설을 위한 공동 원칙 연구, 양국 사회 기반의 공동 활용, 화물이나 승객 운송에 있어 단일 운임 적용, 에너지 시스템 통일, 공동의 학문, 기술과 정보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97년 4월 2일 루카셴코와 옐친은 한 발 더 나아간 통합을 위해 벨라루스와 러시아 연합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1999년 말에는 두 나라 사이 관세 장벽이 제거되었고 양국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국경이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한 벨라루스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 벨라루스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루카셴코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하지만 3월 22일 미국 CNN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가 조만간 전쟁에 참여할 채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의 피해가 커지면서 병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벨라루스군을 진입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과는 달리 계속해서 러시아와 접촉하며 결국 4월 12일 푸틴과 회담을 통해 우리의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한다며 양국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세계 경제로부터 인위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함께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2일이 지났던 4월 26일 벨라루스의 공군부대와 방공부대에서는 러시아 서부 군관부 소속 공군과 방공부대 군인들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과는 다르게 결국 러시아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94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루카셴코가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으므로 무려 28년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 시민들은 2000년대부터 시위를 해왔고 2006년 대선에서도 항의를 했습니다. 당시 항의 시위대 체포 및 구타 등 정부의 억압적 과잉 진압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0년 9월에도 6연임에 대한 항의,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다시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위가 계속되고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자 다급해진 루카셴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정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러시아의 개입과 지원, 혹은 개입할 수도 있다는 러시아 측의 위협에 달려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8월 9일 대선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80%의 지지로 당선되었지만 야권과 시민들은 편파, 불법 투표였다며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수도 민스크와 남부 브레스트, 서부 그로드노와 동부 모길로프 등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시위가 열렸으며 이날 민스크 시내를 가득 메운 시위대는 야권의 상징인 백색, 적색, 백색의 깃발을 들고 시내 중심가 독립대로에서 대통령 관저가 있는 국기 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6연임 편파 투표라는 시위는 끝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8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연장한 벨라루스 대선 1주년을 앞두고 정부 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웃나라 폴란드에서 열렸습니다. 폴란드로 망명한 벨라루스 국민이 주축이 되어 수백 명의 시위대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중심에서 벨라루스 대사관까지 행진했습니다. 시위자들은 자국 반체제 인사들이 사용하는 옛 국기를 들고 벨라루스 만세를 외치며 루카셴코 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3연임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오는 2025년 대선 때 선출되는 새 대통령의 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만약 루카셴코가 차기 대선에서 또 승리한다면 2035년까지 결국 41년을 독재 정치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현재까지도 벨라루스의 기자들은 28년 독재 정권의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고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벨라루스와 관련된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와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벨라루스와도 가깝게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만큼 체르노빌 사고 당시 벨라루스가 많은 피해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다뤄봤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1986년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 폭발 사고로 대규모의 폭발과 방사능 오염으로 체르노빌과 인접한 3개국과 유럽 전역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성 강화물은 바람을 타고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러시아 쪽으로 퍼져나가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북동부에 위치한 벨라루스에는 60%의 방사능 연기가 방출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한 사고 이후 모습입니다. 이런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의 전개 과정으로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전 시 비상 전력 공급이 가능한지, 즉 주 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원자로의 터빈이 다시 전력이 공급되는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회전할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도중 원자로의 구조상의 기술적 결함과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가 폭발했고 많은 양의 방사능 누출로 이어진 사고입니다.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누출되어 이 일로 인근 일대가 전면 격리되고 방사능에 오염되었습니다. 임시로 방사능 오염을 봉쇄하였으나 너무 뒤늦은 처치로 인해 많은 사고 피해를 냈습니다. 사고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병에 걸리는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어 생긴 급성 영향과 만성 영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고 당시 다량의 방사선을 일시에 받았을 때 나타나는 급성 영향으로는 피부 반점, 탈모, 백혈구 감소, 불임 등이 있습니다. 과거 사고 수습 당시 많은 구조대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러한 급성 방사선 질환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백내장, 태아의 기형적 영양, 백혈병, 암과 같은 방사선에 의한 인체 영향 중 잠복기를 가지고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 영향은 특히 성장 중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벨라루스 내 갑상선 암의 발생률이 증가하며 선천성 기형이 발생되는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체르노빌 원전 인근 지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 2056년까지 5840명이 방사선 암으로 사망하며 유럽의 사망자까지 포괄하면 약 9만 명이 방사선 노출로 인한 암으로 사망할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인접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최악의 원전 사고를 불리며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아직까지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통해 앞으로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벨라루스의 소개부터 체르노빌과 관련된 역사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